안녕하세요. 이제 교과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교과서 108페이지고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문제를 꼭 풀어보고 강의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지구 표면에서 무게가 1뉴턴인 사과가 놓여 있대요. 그럼 우선 무게의 정의부터 한번 보시면 무게라는 거는 어떤 물질의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거고요. 그래서 지구에 있을 때랑 달에 있을 때 어떤 똑같은 물체더라도 무게가 달라진다라는 거 우리 배웠죠. 이거를 그냥 중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력이라고. 그럼 이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중력의 크기는 몇 뉴턴인지 쓰시오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지구와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힘은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표면에 무게가 1뉴턴인 사과가 놓여 있대요. 그 얘기는 지구가 물체를 1뉴턴으로 잡아당기고 있다는 거고요.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것처럼 사과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중력 역시 1뉴턴으로 서로 같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 알죠? 뉴턴은 힘의 단위라는 거. 이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림은 직선상의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장난감 자동차를 0.2초 간격으로 찍었대요.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속도가 일정하고 그 얘기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조금씩 정리를 해보면요. 속도의 정의는 뭘까요? 시간분의 어떤 특정 시간분의 이제 이동 거리, 그리고 이제 가속도의 정의는 또 시간분의 이제 속도 변화량이 된다라는 거.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천천히 볼게요.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단위가 미터 퍼 세크니까 우리가 단위를 미터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10cm를 이동했다라는 건 0.1m, 얘는 0.2m, 0.3m, 그리고 0.4m를 이동했고 0.5m를 이동했다라는 거. 그럼 이제 각 구간별로 속도를 구해보면요. 지금 시간이 0.2초 간격으로 사진이 찍힌 거죠? 그럼 속도는 0.1m를 0.2초로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다시 0.2m를 0.2초로 나누고 이제 한번 순서대로 해보세요. 0.2초, 0.4m를 0.2초, 마지막으로 0.5m를 0.2초로 나눠줬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얘는 2분의 1 미터 퍼 세크, 얘는 1 미터 퍼 세크, 그리고 1.5 미터 퍼 세크, 그리고 2 미터 퍼 세크, 마지막으로 2.5 미터 퍼 세크. 그럼 보이시나요? 지금 우리는 몇 초 간격으로 봤냐면 0.2초, 그리고 얘도 0.2초, 그리고 얘도 0.2초, 마지막으로 얘도 0.2초. 0.2초 간격으로 속도 변화량을 봤을 때 지금 일정하게 0.5m/s씩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속도를 구하려면 우리가 0.2초 기준으로 봤으니까 0.2초 기준에 지금 얼마가 변했어요? 1m/s에서 0.5m/s를 빼주시면 우리가 0.5m/s 제곱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다. 0.2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0.25m/s 제곱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속도의 정의가 뭔지, 가속도의 정의가 뭔지 조금 자세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긴 이제 잠깐 지워보시고요. 그러면 아까 했던 거, 우리가 지금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이랑 등속도 운동이랑 두 가지를 배웠는데요. 등가속도 운동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가속도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일정하게 나온다라는 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시간에 따라서 이제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일정하게 증가를 하고요. 우리는 이 기울기를 가속도라고 한다. 알고 계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일정한 시간분의 이동 거리를 보시면 이렇게 곡선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매 시간마다 이렇게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는 속도. 보시면은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원리도 아셔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 등속도 운동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가속도가 0,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거니까요. 첫 번째 그래프는 없어지고요. 우선 시간분의 속도 그래프만 그려보면 이렇게 일정하게 나온다라는 거. 그럼 똑같이 기울기는 가속도, 그리고 면적은 이동 거리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를 봤을 때 일정하게 증가한다라는 거. 왜? 기울기는 속도를 의미하니까. 요거 그래프 한 번씩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유낙하하고 있는 문제랑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튀어나가는 문제랑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지금 표시를 해볼게요. 자유낙하로 떨어지는 A랑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B가 되는데요. 그럼 B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할 때 어쨌든 이렇게 포물선으로 떨어진다라는 거. A한테는 오로지 중력만 작용하고 있고요. B 같은 경우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여기 수직 방향으로는 똑같이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A와 B가 완전히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진다면 같은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착하는 시점은 같다라는 거. 바닥에 도착하는 시점은 같다라는 거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서로 같은 거를 고르래요. 운동하는 동안의 가속도, 가속도는 딱 하나밖에 없죠. 뭐냐면 중력 가속도. 그리고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운동한 거리는 서로 달라요. 왜냐하면 A는 밑으로만 떨어져서 수직거리를 이동했고요. B는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동했기 때문에 운동한 거리는 A보다 B가 더 거리가 더 길다라는 거, 요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번 문제.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중력을 크게 받지만 물체를 자유낙하시켰을 때 가속도의 크기는 질량에 관계없이 같다. 그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 이거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요. F는 MA에서요. F가 중력이면 M은 질량, 그리고 A는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예요. 그래서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력은 커지고 중력 가속도는 어떤 애들이든 일정하다라는 거. 이거를 굳이 설명하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정의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포물선 운동인데요. 같은 높이에서가 중요하죠.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질량이 같은 세 공을 발사하였을 때 세 공의 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C는 원궤도를 따라 운동하고 지그는 매끄러운 구라고 가정한다.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선 A, B, C 모두 질량은 동일하고 그리고 같은 높이 에서 던져졌습니다. 그러면은 왜 A는 이렇게 가까운 곳에 떨어졌고 B는 먼 곳에 떨어졌을까요? 단순하게 누구를 더 세게 던졌냐면 B를 더 세게 던졌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발사한 속력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B보다 더 큰 속력으로 세게 던지면 더 멀리, 점점 더 멀리, 점점 더 멀리 어느 순간에는 C처럼 한 바퀴를 이렇게 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운동하는 동안 작용한 중력은 A가 B보다 크다? 아니, 동일하죠? 왜냐면 얘네 둘이 다 질량이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운동하는 동안 C에게도 중력은 작용하죠. 언제나 작용하고요. 그리고 운동하는 동안 가속도의 크기.
얘네들한테 작용한 가속도는 뭘까? 중력 가속도밖에 없기 때문에 질량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다. 그래서 답은 기역, 리을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문제. 이 문제는 운동량에 대한 문제네요. 질량이 400g인 축구공이 15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 이 축구공과 크기가 같은 운동량을 갖기 위해서는 150g인 야구공이 몇 m/s의 속도로 운동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은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고요. 이때 얘기하는 질량은 킬로그램, 이때 얘기하는 속도는 미터/s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주어졌을 때 아까 문제 풀 때 우리 센티미터로 주어졌을 때 미터로 바꿨죠. 근데 이제 시험 문제 같은 거를 보면은 단위가 다 쓰여져 있기 때문에 너무 단위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이제 이 문제에서 필요하니까 한번 바꿔볼게요. 질량이 400kg이라는 거는 0.4kg이고요. 그리고 150g인 거는 0.15kg이네요. 그러면 아까 공식처럼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가 되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0.4kg 그리고 15m/s는 0.15kg 곱하기 x가 되고요. 이 둘이 같아지려면 속도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40m/s가 된다라는 거. 40m/s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 문제는 관성에 대한 문제고요. 그림과 같이 동전이 놓여있는 종이컵에 처음에 정지에 있는데 정지에 있는 애들을 내가 퉁기면은 동전은 관성에 의해서 컵 속으로 떨어진다. 정지에 있으면 계속 전지하고 싶어하는 정지 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옳은 걸 고르래요. 관성은 물체가 처음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맞죠? 내가 운동하고 있으면 죄송합니다. 운동하고 있으면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 애고요. 그리고 다시 정지해 있으면은 계속 정지하려고 하는 애. 근데 관성이 있으려면 요거는 중요합니다. 관성은 알짜 힘이 0일 때 알짜 힘이 0일 때 운동하고 있는 애는 계속 운동하고 일정하게 그리고 멈춰 있는 애는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지해 있는 물체의 관성이 나타나죠? 그런 걸 우리가 정지관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 중요하죠.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라는 거. 그래서 똑같이 멈춰 있더라도 가벼운 애보다 무거운 애를 우리가 움직이게 만드는 게 더 힘들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8번 같은 경우는 운동량과 충격량인데요. 우선 필요한 얘기부터 하면 충격량의 공식이 어떻게 되죠? 충격량은 힘에다가 힘이 작용한 시간을 곱하는 거고요. 중요한 게 운동량 변화량과 그 크기가 같다라는 거. 운동량 변화량은 우리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하나씩 볼까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마찰이 없다라는 거는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힘이 있죠. 근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 정지에 있었대. 그러면은 처음의 운동량은 얼마? 처음 운동량은 0이었겠네요. 질량이 2kg인 물체에 일정한 힘 F를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였더니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은 여기 있다. 처음 운동량은 0이었는데 나중 운동량은 얼마죠? 나중 운동량은 10이 됐네요. 그럼 운동량 변화량은 10이고
이건 우리가 이제 충격량이랑 같고요. 충격량은 다시 정리하면 F 곱하기 델타 T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 초 동안 작용했어요? 10초 동안 작용했으니까 F 곱하기, 5초 죄송합니다. 5고요. 그럼 작용한 힘은 우리가 2뉴턴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5초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 변화량이랑 같기 때문에 10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작용한 힘의 크기는 얼마인지 구하래요. 그러면 얘는 2뉴턴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2뉴턴이라고. 충격량의 크기도 단위로 써주면 뉴턴 곱하기 초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위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림은 질량이 같고 종류가 다른 자동차 AB가 같은 속도로 벽에 부딪혀서 정지했대요. 그러면 질량이 같고 속도도 같으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 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질량이 같고 그 다음에 속도도 같고 그리고 정지한 것도 같은 상황이면은 얘네들은 처음 운동량이 같고요. 그리고 정지했으니까 나중 운동량도 얼마? 나중 운동량도 0으로 같고 그 얘기는 운동량 변화량이 같은 거고 또 다시 얘기하면 그 얘기는 충격량이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A, B 운동량 변화량 동일 그러면 충격량이 동일하다라는 거. 그럼 충격량이 동일한데 지금 A는 되게 짧은 시간에 멈췄고요. B는 긴 시간 동안 있었죠? 그럼 우리 이거 그래프 프린터에서 봤잖아요. 충격량이 동일하되 충격량은 F 곱하기 충격량이 작용한 시간인데 A는 시간이 짧으니까 당연히 평균 힘이 클 거고 B는 시간이 기니까 평균 힘이 짧아질 거다라는 거. 그래서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고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자동차가 더 안정하겠어요? 시간을 키워서 내가 받는 힘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B가 더 안정하다라는 거. B가 더 안정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B처럼 작용한 시간을 키워야지만 이제 힘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 뭐가 있을까요? 에어백 같은 것들. 에어백 같은 거, 그리고 뭐 선수의 무릎 보호대 같은 것들.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을 줄여준다라는 거. 요거 우리 배웠죠? 그리고 밑에 바로 나오네요. 자동차의 에어백은 충돌 시 탑승자의 피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어차피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충격량은 일정한 상황이거든요. 어차피 내가 부딪혀서 지금 충격량은 일정한 상황에서 지금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늘어뜨려 줘야지만 내가 더 안 아플 수 있게 나한테 맞는 힘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그럼 금방 얘기했죠. 에어백과 같은 원리 뭐 있냐? 선수의 보호대 어차피 맞아야 될 거 푹신하게 맞으면 더 좋은 거고 어떤 쿠션 위로 떨어지면 좋은 거고 내가 공을 받을 때 손을 뒤로 하면서 받으면 좋은 거고 요거는 이제 프린트나 교과서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역학 부분 같은 경우는 외워야 될 공식이 많기 때문에 공식을 한번 잘 보시고요. 그리고 속도도 방향이 있고 운동량도 방향이 있고 힘도 방향이 있고 충격량도 방향이 있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8번 한 번만 잠깐만 다시 볼게요. 얘들아 8번 보시면요. 금방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속도도 그리고 가속도 그리고 운동량, 충격량 우리가 지금 역학에서 배우는 그리고 알짜, 힘 얘네들은 모두 방향이 있기 때문에 방향이 중요한데 제가 이제 8번 문제 풀 때 방향을 명시를 안 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마찰이 없는 평면에 정지하고 있던 애한테 제가 이쪽으로 힘을 주면 힘의 방향이 이쪽이고, 그럼 당연히 운동의 방향도 이쪽이고, 그러면 당연히 운동량의 방향도 이쪽. 그리고 충격량의 방향도 다 오른쪽이 된다라는 거. 지금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 그럼 제가 요 방향을 플러스라고 둘게요. 그럼 아까랑 똑같은데요. 충격량은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F 곱하기 델타 T고요. 얘는 운동량 변화량이랑 같죠? 그럼 지금 우리가 다 똑같은 거. 운동 방향도 오른쪽, 힘의 방향도 오른쪽, 운동량의 방향도 오른쪽, 충격량의 방향도 오른쪽이기 때문에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돌게요. 혹시라도 만약에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애가 벽에 부딪혀서 충격을 받으면 이때 충격량의 방향은 어디예요? 운동 방향이랑 반대이기 때문에 운동하는 방향을 플러스라고 두면 벽에 부딪혀서 받은 충격은 왼쪽 마이너스로 두고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온라인 클래스에 문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럼 다시 운동량 변화량. 지금 운동량 나중이 10이고 처음은 0이니까 그냥 이대로 써주시면요. 5초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kg 미터 퍼 세크로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10뉴턴 세크로 쓰셔도 된다라는 거. 단위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천천히 잘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F의 크기는 몇 뉴턴인지 구하시오. 왜냐면 이 10뉴턴 퍼 세크라는 게 힘에다가 작용한 시간을 곱한 거니까 힘은 우리가 구할 수 있죠? 힘은 5초 동안 작용한 거니까 2뉴턴이 된다라는 거. 요거 방향 언제나 우리가 뭔가를 계산을 할 때 방향을 중시하셔야 된다라는 거.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내가 힘을 오른쪽으로 둬서 힘을 오른쪽으로 뒀기 때문에 운동도 오른쪽으로 하고 운동량의 방향도 오른쪽, 힘을 준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충격량의 방향도 오른쪽이 된다라는 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애가 벽에 부딪히면 충격량의 방향은 반대가 된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교과서 쭉 넘기셔서요. 몇 페이지까지 가시냐면 죄송해요. 136페이지로 가시고요. 이 부분은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라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구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냐면 직권, 그리고 생물권, 그리고 수권, 기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바깥 것을 얘기하는 외권이 있다라는 거 특징 하나씩 보셔야 되죠? 수권은 대기 중의 수증기를 포함한대요. 말 그대로 대기 중의 수증기, 대기 중의 수증기는 뭐가 돼요? 기권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대기 중의 수증기는. 그리고 생물권은 대기 조성에 영향을 미친다. 맞죠? 우리가 숨 쉬고 내뱉는 이산화탄소가 기권이 되는 거고, 또 아마존 같은 데서 광합성을 할 때 기권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해 주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디귿, 직권은 지구 겉부분인 지각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지구 내부의 멘틀, 그리고 핵 같은 부분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 지구 전체를 뜻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분포하고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그 대기 속에는 수증기도 있기 때문에 수증기도 기권에 포함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외권은 기권의 바깥 영역으로 태양계, 달 등을 포함하고 있고요. 태양계를 지나서 은하까지도 그냥 우리 지구 바깥쪽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직권의 층상 구조를 나타낸 거고요. 그림 나는 기권의 층상 구조를 나타냈다라고 나오네요. 그림을 잠깐만 줄일게요. 지금 지각, 그리고 멘틀, 외핵, 내핵으로 나뉜다라는 거, 요거 좀 보시고요. 내핵은 액체 상태고 대류가 일어나서 지구 자기장을 형성을 한대. 이거는 내핵이 아니고 외핵에 대한 설명입니다. 외핵에 대한 설명.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그리고 내핵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내핵은 고체라는 거. 그래서 이거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멘틀은 또 이렇게 나왔네. 규소와 산소 등 가벼운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는 멘틀이 아니라 지각에 대한 설명이고요. 둘 다 틀렸고,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선층권에서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오존층이 존재한다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한테 유해한 거는 자외선이기 때문에 자외선을 막아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중간권에서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죠? 잠깐만 여기 위로 올라오시면 중간권과 대류권은 둘 다 대류가 일어난다.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데 뭐가 다르냐면 대류권 같은 경우는 수증기가 있어서 기상현상과 같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중간권 같은 경우는 수증기가 거의 희박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상현상도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기상현상도 없다. 그리고 이 위로 올라가시면 지구 시스템 요소의 상호작용 같은 경우 프린트에 나와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면요. 식물은 호흡과 광합성을 하면서 기체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대. 아까 1번 문제 니은이랑 완전 똑같은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생물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어디야? 2가 되고요. 그리고 해수면은 수권, 그리고 바람은 다시 기권. 그럼 수권과 기권 사이의 상호작용이니까 얘는 B. 그리고 강물이 흘러가면서 수권이고 암석의 풍화와 침식. 그럼 얘는 직권이니까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은 C가 된다라는 거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요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안 푸셔도 되고요. 다음 페이지도 아니고 6번 한번 보세요. 6번. 아까 직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직권 같은 경우랑 지금 판구조론에서 다루는 부분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지금 요 부분, 요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이 지각이고요. 지각 아랫부분, 니은으로 표시되는 게 멘틀입니다. 멘틀. 근데 지금 보시면 디귿은 지각과 멘틀의 일부를 이제 지칭하고 있죠. 여기는 단단한 곳이다 그래서 암석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멘틀 중에서도 멘틀 중에서도 밑에 유동성이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연약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암석권을 우리가 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얘는 지각과 상부 멘틀의 윗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연약권은 하부 멘틀이라는 거. 그래서 암석권의 일부분과 연약권을 우리가 멘틀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그리고 또 멘틀의 일부분과 지각을 암석권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요거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연약권. 그리고 니은은 멘틀. 그리고 디귿은 암석권이 된다. 그러면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대류가 일어나는 곳, 대류가 굉장히 중요하죠. 대류는 기억, 면약권에서 일어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암석의 완전히는 아니고 부분적인 부분적으로 녹았기 때문에 용웅으로 유동성을 갖는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진이나 화산 같은 활동으로 직권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기억 디귿으로
설명하래요. 이거 그냥 별거 아니에요. 연역권에서 대류를 해요. 대류하면은 암석권이 이동한다라는 거. 그냥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의 이름 아셔야 되고요. 메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암석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연약권이 어딘지 이 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판의 경계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 잠깐 복습을 하면요. 판의 경계 부분은 우리가 크게 수렴형, 그리고 발산형, 마지막으로 보존형 경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렴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렴형은 우리가 들어갈 때 얘기를 많이 하죠. 수렴형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떤 지형들은 해구와 그리고 호상열도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대륙과 대륙이 만나면 습곡산맥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발산형은 뭔가 뿜어져 나오는 상황인 거죠. 뿜어져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령과 그리고 열곡대가 나오는데요. 이제 해령은 바다 위에서 나오는 지형이고 열곡대는 육지에서 나오는 지형이고 그리고 보존형 경계에서는 우리가 변환단층이 나온다라는 거.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A, B, C, D를 경계의 유형에 따라 분류를 하래요. 가장 좋은 방법은 화살표니까 여기다 한번 볼까요? A. A는 지금 멀어지고 있죠? 발산형 경계고요. 육지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열곡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B. B는 수렴형인데 지금 대륙 위에서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난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때는 습곡산맥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C는 지금 수렴형, 화살표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수렴형 경계인데 여기 잘 보시면 동해고 지금 우리나라 바로 옆이잖아요. 여기서는 일본과 같은 호상열도, 일본과 같은 호상열도가 발달한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 역시 발산형 경계인데요. 이거 색이 바뀌었는데 별 큰 의미는 없어요. 발산형 경계인데 지금 바다 위에서 발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령이 우리 눈에 보인다라는 거. 해령은 이제 이렇게 바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해령은 이제 해저산맥이 된다라는 거. 요거 화살표만 보시면 A는 발산, B는 수렴, 그리고 C도 수렴, 그리고 D는 발산이라는 거. 요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보존형 경계가 안 나왔는데 우리 보존형 경계 어딨냐? 요쪽 정도에서 이렇게 보존형 경계 스쳐 지나가는 화살표가 나오고 우리가 여기를 보존형 경계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산안드레아스 단층 요렇게 요쪽에 보존형 경계가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 화살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산안드레아스 단층이 있다. 산안드레아스 단층 같은 걸 우리가 이제 변환단층이다 라고 부릅니다. 변환단층. 제가 쓰는 건 필기 다 하고 계셔야 돼요. 변환단층. 그리고 이제 한 번만 더 풀면 또 똑같은 거 계속 반복되는데 지금 A 같은 경우 A는 이제 수렴형 경계 잘 안 보이네요. A는 수렴형 그리고 B가 보존형 그리고 C는 발산형 그리고 D는 다시 수렴형 경계. 그럼 A와 D는 수렴형 경계에서 형성이 된다. 어지러웠겠다. 그럼 도대체 A와 D가 뭐냐? 지금 수렴형 경계에서 이렇게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뭔가 섬들이 생기고 있죠? 이런 애를 우리는 호상열도라고 얘기하고요. 아까 문제에서도 봤듯이 우리나라 바로 옆에 일본과 같은 호상열도가 있고요. 그리고 B는 보존형 경계에서 나오는 변환단층.
그리고 C는 발산형 경계인데 바다 위에서 나오니까 우리가 해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D는 이제 수렴형인데 지금 저기는 우리가 해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A와 D는 수렴형 경계에서 형성되다 맞죠? 그리고 B는 보존이야, 보존. 보존 같은 경우는 그냥 지진은 천발적으로 일어나긴 하는데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니은 탈락. 그리고 마지막으로 C. C는 이제 새로운 지각이 형성이 되는데요. 그럼 잠깐만 정리 좀 해보면요. 이제 지각 입장에서 보존. 보존형 경계에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요. 발산형 경계에서는 새로운 어떤 지각이 형성이 되고 수렴형 경계에서는 지각이 오히려 사라지고 이 정도의 특징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새로운 지각이 형성이 된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 어디로 넘어가시냐면 162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62페이지에 이제 세포 부분인데요. 당연히 여기 세포 부분에서는 이름 다 아셔야 되고 특징도 아셔야 돼요. 그림도 아셔야 되고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인데요. 이렇게 반 나눠 보시면 왼쪽이 동물, 그 다음에 오른쪽이 식물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씩 한번 이름을 붙여볼까요? A 가운데 있는 애 원자핵이 아니고 핵이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미토콘드리아. 모양 아셔야 돼요. 그리고 C는 잘 안 보이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알맹이에 돼 있죠? 리보솜. 그리고 D는 엽록체, 식물세포에만 있다라는 거. 이거 보고 식물인 거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E는 잘 보세요. E는 안쪽에 있는 막에 색칠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세포막이고, 그리고 F는 바깥쪽에 색칠이 돼 있죠. 얘는 세포벽. 세포벽도 식물에만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씩 볼까요?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한대. 그럼 D는 엽록체. 그리고 유전물질 하면 딱 하나밖에 없죠? A인 핵. 그리고 세포 호흡으로 세포가 생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한다. 얘는 B, 미토콘드리아. 요거 특징 다 아셔야 됩니다. 말 안 나왔던 리보솜. 리보솜도 아셔야 되고 골지체 그리고 소포체 이런 것들 아셔야 돼요. 리보솜 같은 경우 단백질을 이제 밑에 문제로 한번 볼게요. 세포막의 성분과 기능에 대한 건데요. 우리 세포막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인지질과 단백질이 형성이 돼 있죠. 인지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바깥 부분을 우리가 친수성 부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안쪽 부분을 소수성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그냥 물과 친하고 얘는 기름과 친하고 그리고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요거 맞고요. 두껍고 단단하여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는데 얘는 세포막이 아니라 세포벽에 대한 설명이고요. 세포막은 세포 안팎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조절한다. 요게 세포막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럼 또다시 세포막의 특징인데요. 세포막은 물질을 이동을 시키는데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물질은 굉장히 잘 투과하고 어떤 물질은 잘 투과하지 않는데 뭐는 잘 되고 뭐는 잘 안 되는데 이런 특성 우리는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건 잘 시키고 어떤 거는 잘 투과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반대쪽으로 가보시면 계속 세포막이 나오죠. 지금 A와 B는 확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확산을 잠깐만 정리 좀 하면은 확산은 자발적으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것을 확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A도 지금 이렇게 이동하고 있고 B도 이렇게 이동하고 있으면 요 바깥쪽을 고농도
그리고 이쪽 도착하는 쪽을 전홍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거 삼투랑은 완전히 다른 거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근데 A라는 애는 지금 A는 인지지를 통해서 이동을 하고요. B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죠. 단백질 통로를 이용을 하네요. 그럼 지금 얘네들은 이동 경로가 아예 다른데 특징 아셔야 되죠? 인지지를 통해서 이동하는 애들은 물에 잘 안 녹아. 물에 잘 안 녹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산소 기체, 그리고 이산화탄소 기체 같은 애들이 물에 잘 안 녹고요. 단백질을 통해 이동하는 애들은 물에 잘 녹는 애들. 대표적으로 Na+나 K+ 이런 이온들이 잘 녹습니다. 그럼 하나씩 볼까요? A 농도는 나에서보다 가에서가 높다. 높은 쪽에서 내려온다 그랬으니까, 높은 쪽에서 이동한다 그랬으니까 맞죠? 그리고 이산화탄소 외우셔야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A의 방식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맞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귿, B와 같은 방식으로 이동하는 물질은 모두 같은 단백질을 통해 확산하는데 아닙니다. 모두 같은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B와 같이 이동하는 애들도 이거 중요한 거죠. 그 이동하는 똑같이 B처럼 단백질을 이동하더라도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내가 통로로 사용하는 단백질이 다르다라는 거. 단백질은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의 방식으로 이동하는 물질들이 그 물질에 따라서 내가 통로로 사용하는 단백질이 다르다라는 거. 그냥 통로로 사용되지 않는 단백질도 있겠죠? 그래서 얘 B는 틀렸다,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물질 대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으로 생명체보다 높은 온도가 아니라 낮은 온도에서 잘 일어납니다. 낮은 온도에서 잘 일어나죠? 왜 낮은 온도에서 잘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잘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효소들이 잘 도와준다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 나왔다. 우리 몸속에 효소가 있는데요. 그 효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 생체 촉매라고 부르죠. 그럼 생체 촉매를 이용하는 거는, 이 효소를 이용하는 거는 반응이 잘 일어나라고. 반응을 어떻게 잘 일어나게 해주냐면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킵니다. 활성화 에너지는 우리가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넘어야 되는 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반응이 잘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반응을 잘 일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를 순서대로 쓰시라는데, 우선 활성화 에너지는 내가 넘어야 되는 산이야. 잘 보세요. 지금 요렇게 넘어야 되는 산, 그리고 요렇게 넘어야 되는 산인데요. 정확히 표시를 하면요. 요 부분 잘 보세요. 내가 넘어야 되는 산, 내가 넘어야 되는 산입니다. 요렇게 내가 넘어야 되는 산, 넘어야 되는 산 표시를 하면 C, D가 되는 거죠. 그럼 효소가 있을 때, 그리고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C였다면 있을 때는 훨씬 더 낮아진 D가 된다라는 거. 그림에서 활성화 에너지가 어딘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요 부분. 그냥 이렇게 가까이 왔다라는 거.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물이 넘어야 되는 산이고요. 반응물이 넘어야 되는 산이라는 거. 이 A, B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C와 D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효소의 작용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지금 얘가 효소죠. 효소가 지금 반응을 하고 나서 이 효소가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그대로 있죠, 그쵸? 그래서 니은 효소는 반응이 끝나면 다시 작용할 수 없다. 아니에요. 계속 언제나 작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반응 전에 효소의 모양이랑 반응이 끝나고 효소의 모양도 같죠? 얘는 변하지 않고요. 그리고 한 종류의 효소는 여러 종류의 반응물에 작용할 수 있다. 아니에요. 효소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똑같은 말이긴 한데 이렇게 생긴 반응물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효소는 이 별표 같이 생긴 반응물이랑은 반응을 하지 못하니까요. 특정 반응물이랑만 반응한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질특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조금 정리를 잠깐 해보면요. 효소는 우리가 촉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어떤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서 결론적으로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해준다라는 거.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얘는 재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아무랑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딱 효소마다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 기질특이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네들은 단백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열에 약하다라는 거.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는 효소가 변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단백질 변해버리기 때문에 작용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이 기질특이성 혹시 어려우시면 한 종류는 여러 종류랑 반응할 수 없다라는 게 기질특이성입니다. 한 종류는 여러 종류랑 반응할 수 없다. 내가 원하는 딱 그 아이랑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게 기질특이성이에요. 효소는 내가 원하는 애랑만 반응한다라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풀면 문제는 끝나고 지금 배웠던 효소의 특성 가지고서 교과서 어디로 가시냐면요. 150페이지 요거 실험을 잠깐 볼 거거든요. 150페이지 실험을 잠깐만 볼게요. 지금 생명현상에서 효소의 기능인데요. 효소는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실험은 뭐냐면 원래 과산화수소라는 게 H2O2고요. 얘는 가만히 내비두면 H2O와 O2로 쪼개지는데요. 여기서 O2가 이제 기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O2가 발생한 거를 이제 뽀글뽀글 기포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O2의 성질은 이제 꺼져가는 불씨를 키우는 게 이제 산소의 특징이죠. 근데 이 반응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주변을 이제 실온에서 25도씨에서는 굉장히 느려서요. 굉장히 느림. 그 얘기는 거의 우리 눈에 발생하는 산소가 안 보인다. 너무 느려서 산소 기체가 발생하는 게 안 보인다라는 게 이 실험의 전제 조건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를 넣을 거냐면요. 간조각을 넣을 거예요. 간조각. 그럼 선생님 간조각이 뭘까요? 그냥 간조각에 밑줄 치시고요. 얘는 이제 그 안에 생체 촉매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촉매의 역할은 뭐죠? 촉매의 역할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어떻게 한다? 반응 속도를 키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 필기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A에는 촉매를 안 넣고 B에는 촉매를 넣었으면 당연히 어떤 시험관에서 부글부글 발생하겠어요? 기체가, 산소가, 촉매가 들어가 있는 곳에서 발생하겠죠? 그럼 향에 불을 붙였다 끈 다음에 꺼져가는 불씨를 시험관 A, B에 각각 갖다 댄대요. 그럼 꺼져가는 불씨는 산소가 있는 곳에서는 다시 타오르겠죠? 그리고 시험관 A, B에 과산화수소를 다시 넣고 기포가 발생하는지 관찰을 한대요. 이건 왜 그러냐면 효소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작용하니까. 한 번 넣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기포를 발생시키고 시간이 충분히 지난 다음에 과산화수소를 또 넣어주면 또 기포가 발생된다라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실험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여기다 정리를 할게요. 그럼 시험관 A는 간을 안 넣었어. 그럼 간을 안 넣었다라는 건 효소가 없다라는 거고요.
시험관 B는 간을 넣었고, 그리고 얘는 효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효소가 없는 부분은 기포가 발생하지 않고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기포는 H2O2가 분해돼서 만드는 산소 기체라는 거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관 B는 효소가 막 도와주니까 기포가 발생한다. 그럼 이 기포가 O2니까 과정 3은 꺼져가는 향을 갖다 댔거든요. 그럼 향이 다시 타오르고 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향이 꺼지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과산화수소를 다시 넣으면 또 기포가 발생해요. 그리고 얘는 기포 발생이 안 한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각 실험에서 도대체 왜 이렇게 했는지를 보시면요. 다시 위로 살짝 살짝 올라가 보면은 이제 이 반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느린 반응이기 때문에 효소가 없으면은 우리 눈에는 산소가 발생하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산소가 이제 기체니까 기포로 확인할 수 있고 꺼져가는 불씨를 키운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효소가 없으면은 산소를 관찰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럼 이제 간 조각을 넣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생체 촉매를 넣은 거고요. 그러면 생체 촉매가 뭐예요? 효소잖아요, 효소. 효소를 넣은 거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막 커져서 기포가 발생한다. 그래서 기포는 산소니까 향에 불을 붙였다가 끈 후에 꺼져가는 불씨를 산소에 갖다 대면 활활 타오르고요. 그 실험을 한 다음에 과산화수소를 또 넣어줘도 효소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처음에 간을 넣어준 그 시험관에서는 또다시 기포가 발생한다라는 거 요거 중요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만 힌트, 퀴즈. 내가 만약에 삶은 간을 사용했어. 그럼 삶은 간은 효소가 파괴가 됐겠죠? 그럼 효소가 파괴가 되면은 기포가 발생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넣어주나 마나예요. 기포 발생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끝이고요. 이제 시험 준비 잘 하시고 다음 주에 계약해서 학교 오셨을 때 모르는 부분은 선생님들께 꼭 질문하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어요.